49페이지 우리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책을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원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느 시대에 누가 뭘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배경이 지금 우리의 수학 교육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우선 19세기 말 근대사회에서 고전적 교양교육과 생활준비로서의 교육의 대립은 정치적 색채와 결부돼 20세기의 과제가 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러한 교육 문제는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낸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네요. 그러니 여기다가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뭐가 있었다?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수학교육계에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 즉 산업혁명과 같은 또는 소비자 수학과 같은 요구에 부합하는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학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20세기 초 이러한 움직임을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대화란 단어는 왜 그랬을까요? 19세기에서 벗어나니까 근대화라고도 했겠죠. 그리고 또한 이후에 20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현대화라는 단어와 또 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세기 초에 이러한 움직임에는 크게 페리, 좋아요. 근대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 페리, 영국이죠. 그 다음에 클라인, 독일. 그 다음에 무어, 미국이죠. 그 외에 포앙카레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강조가 되었답니다. 이제 페리, 클라인, 미국의 무어의 각각의 운동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종적인 결과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이 근대화 운동, 뭐에 반대를 했던 운동이었나? 이전까지 유클리드 시대에서 강조했던 정신도야. 정신도야는 어떤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이란 과목 때문에 뭔가 도야가 된다. 몸이 도야가 된다? 아니죠. 정신이 도야가 된다. 수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사고력이 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케줄 짜거나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끈기도 많고요. 이러한 이유들을 걸어서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배경이 됐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나가서 변화되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물건들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좀 실제적인 거에 필요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도 닦듯이 끈기를 가져와야 돼. 인성이 함양이 될 거야. 아니라 이거죠. 그게 바로 근대화 운동의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바로 그 밑에 보니까 19세기 말 영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 실용성이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도 그런 단어들이 위아래 눈으로 띕니다. 수학의 실용성과 유용성. 그 다음에 수학 안에서의 어떠한 방법들. 결국 쭉 넘어가서 52페이지에 수학교육 근대운동은 하고 아래쪽에 뭐라고 들어있어요? 세 번째 줄, 세 줄 내려갈까요? 그러면 수학의 실용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이때 강조한 건 수학의 실용적 측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했다. 두 번째, 심리적 측면 고려. 이 두 가지가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의 가장 메인이에요. 따라서 근대화 운동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수학 교육에서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운동입니다. 선생님,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 고려한다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셔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심리학. 교사는 누구의 심리를 알아라? 학생의 심리.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학생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심리에 따른 반응이 있다. 그 반응을 보고
옳은 반응을 유지하고 그른 반응을 옳은 반응으로 바꾸려는 게 교육이고 교사여야 한다. 그러려면 바꾸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심리학이다. 네, 다시 따라서 학생들이 심리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방법론에 입각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즉, 그 전까지 19세기까지 수학을 가르친 이유는 정신을 둬야 하자라는 이유 하나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정신을 둬야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수학을 가르치면 정신이 둬야 될 거야. 이런 거를 일반 전이설이라고 하는데 전이가 될 거야. 하지만 20세기 초에 와서 이런 시대적 변화를 잘 반영해서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법론도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수학교육 근대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논리적 원칙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극단적으로는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마저 나타났고 또 현실적으로 물리량과 공간의 구조를 정식화하고 교재를 마련하는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전개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근대운동이 주장은 했지만 많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로 그 밑에 곧바로 페리, 클라인, 무어를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시작된 수학교육 개혁운동은 여러 나라 사이 협력을 통한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크게 관심을 거두지 못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45년까지 전 세계가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1950년대까지 정말 큰 뜻을 다 접게 된 시기대전의 배경이 있었죠. 이후에 이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또 미국과 소련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큰 어떤 역동 안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민주주의적인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또 한번 공산주의적인 이런 상황 안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 같은 유럽을 중심으로 운동이 크게 전개된 게 수학교육 현대운동이라는 거죠. 현대운동은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수학교육 개혁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수학교육 개혁운동은 두 번 있었다. 하나는 무슨 영향 때문에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영향 때문에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다. 또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이루어졌다. 20세기 중반에 이렇게 우선 알고 그러면 페리, 클라인, 무어는 어떤 걸 주장했을까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읽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줄을 치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